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지난 8월 9일 개봉한 엄태화 감독이 연출한 재난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진도 10 이상의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스릴러 영화입니다. 서울의 모든 걸 파괴한 대지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어느 겨울 아침, 민성은 눈을 뜨고 아직 잠들어 있는 아내 명화를 깨우지 않은 채 웨딩 사진이 걸린 안방을 둘러보고는 베란다로 향합니다. 베란다에 선 민성을 주변으로 펼쳐지는 바깥 풍경은 그야말로 인류의 종말을 보여주는 듯 온통 무너진 건물과 먼지로 뒤덮인 잿빛 하늘만 끝없이 펼쳐져 있어 그야말로 지옥도와 같은 상황이죠. 민성은 잠에서 깬 명화와 함께 남은 생필품을 점검하는데요. 생수는 총 22병. 이 정도면 우리 얼마나 버티려나? 일주일? 네가 주말에 홈플 다녀오자 할 때 왔었어야 됐는데. 뭔 일이냐 진짜. 아무래도 아빠한테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너무 위험하다니까. 곧 구조대도 올 거고. 좀만 기다리자. 걱정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민성은 아버지의 생사 여부를 걱정하는 명화를 위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밤 누군가가 민성과 명화의 집 문을 애타게 노크해 댑니다. 안녕하세요. 저 애가 너무 추워해서 그런데 애기만이라도 좀 재워줄 수 없을까요? 문 열어준 집도 이 집밖에 없어요. 저 요 앞에 드림팰리스 사람이거든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옆 동네 드림팰리스에서 온 어머니는 어린아이 주몽만이라도 재워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민성은 자기들의 상황을 생각해 거절하는데 마침 명화가 문 앞에 그들을 발견해 넷이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민성은 아파트 입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찾아가 5만 원을 내밀고 황도캔을 사려고 하는데요. 판매자는 화폐의 가치가 의미 없어져 현금이 아닌 라이터, 기름, 생수 등을 받는다는 팻말을 듭니다. 민성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목시계와 물물 교환하는데요. 마침 외부인과 거주민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요. 민성이 인파에 휩쓸려 넘어지면서 황도캔이 아파트 내에 버려져 있는 소파 아래로 굴러들어갑니다. 민성은 팔을 쭉 뻗어서 황도캔을 꺼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소파 아래에 있던 바퀴벌레 무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이 난리가 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황도를 가져온 민성은 명화를 방으로 몰래 불러들이는데요. 짠! 뭐야? 이런 걸 어디서? 같이 먹자. 이번만 우리끼리 먹자. 나 이거 진짜 어렵게 구한 거란 말이야. 그래도 빨리 먹어. 자, 맛있어? 먹어봐. 밖에 사람들도 싸움 났더라, 외부인하고. 아휴, 사람들 진짜 좀 유도리 있게 평화지향적으로 지낼 수 없나? 걱정 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 테니까. 멋있네, 우리 남편.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키스를 합니다. 다음 날 황궁 아파트 1층에서 외부인이 자기 집을 찾아온 집주인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어쩌게, 잠깐 있어봐. 일단 이분 좀 눕힐게요. 명화는 칼에 찔린 집주인을 일단 눕혀야 한다며 응급처치를 시도하는데요. 이때 의사냐고 묻는 한 주민의 질문에 간호사라고 답하며 명화의 이전 직업이 간호사였음이 확인됩니다. 명화가 부상자를 응급처치하던 도중 그 1층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폭발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때 위층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중년 남자 영탁은 1층 세대에서 불이 나자 스카프를 마스크처럼 쓰고 첫 등장하는데요. 영탁은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가 불을 열심히 꺼부는데 화재의 규모가 너무 커서 진압하기에 역부족이라 소화전을 꺼내고요. 민성은 앞에서 소화전을 붙잡고 있는 역할을 맡죠. 주민들이 거기선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만류함에도 영탁은 소화전을 열심히 돌려 결국 물을 틉니다. 이후 영탁은 불이 난 집으로 뛰어들어가 소화전으로 화재를 진압하고요. 이 사건 덕분에 다른 주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죠. 저는 여기 부녀회장이에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몇 호시더라? 9층 살잖아요. 나도 9층 사는데. 저번에 엘리베이터 같이 내렸잖아요. 왜? 예. 902호.
오늘 이분 안 계셨으면은 싹 다 타 죽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저 젊은 친구랑 주민분들이 진짜 욕보셨죠. 이 사건은 외부인이 빈집을 차지했는데 집주인이 돌아오자 외부인이 집주인을 공격하고 불을 낸 사건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외부인을 쫓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주민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 뭐 주민들만 모인 거 맞습니까? 신호는 나 김금애가 보증을 합니다. 아니 저기 그래도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빠네요. 말은 쉽죠.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그쪽도 계속 그렇게 나오라는 법 있어요? 왜 되도 않는 말을 하시나? 거기 602호 남편분은 무슨 생각 없으세요? 공무원이시거든요. 공무원들 이런 비상 상황에 어떤 매뉴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저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니까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죠.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바로 희생정신. 아주 우리 주민과 아파트를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이라도 걸고 눈 부릅뜨고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우리 황궁아파트의 안전과 우리의 목숨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책임감과 결단력이 있는 분! 이때 모든 주민의 시선이 뒤에 구석에서 귤을 까먹던 영탁을 향하고요. 금에는 대놓고 주민대표로 영탁을 밀어줍니다. 투표 결과도 만장일치가 나와서 결국 황궁아파트 103동의 임시주민대표는 영탁이 되었죠.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다들 모두 잘 살아남아서 이후 금혜와 영탁의 주최로 외부인 거취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작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도는 금혜가 하고 영탁은 얼떨결에 주민대표가 된 처지라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돌 2개 드시고 내보낸다 흰돌, 반대는 검은돌, 나머지를 넣으신다. 그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쪽으로. 시작할까요? 투표 결과 흰돌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이네. 투표 결과 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외부인 퇴출이 결정되었습니다. 맞죠? 결국 황궁아파트 103동은 내일 동이 틀 때 외부인들을 전부 추방하기로 결의합니다. 다음날 금에는 빈집을 분양해준다고 속이면서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포함한 외부인들을 전부 황궁아파트 앞으로 불러 모으고요. 무기를 든 주민들이 나와서 입구를 가로막습니다. 금혜한테 확성기를 넘겨받은 영탁은 황궁아파트의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달라는 결의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당연히 외부인들은 이에 반발하고 외부인 중 한 명이 영탁을 밀치고 다같이 황궁아파트로 뚫고 들어가려 하자 영탁도 주민들과 함께 들어오려는 외부인들을 막으려는 몸싸움을 펼칩니다. 영탁은 가장 앞장서서 외부인들을 막으라고 독려하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자 뒤쪽에서 주민들과 함께 외부인들을 저지한 후 민성이 외부인한테 목이 눌려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그 외부인을 제압하고 민성을 구합니다. 이때 영탁을 밀친 외부인은 쇠파이프로 영탁의 머리를 가격해 피를 흘리게 하죠. 영탁은 피를 흘리면서도 공격을 방어하더니 틈을 노려 쇠파이프를 뺐고 외부인들한테 휘두르면서 다 나가! 라고 외치며 그들을 물러나게 만듭니다. 때마침 아파트 안에 있던 주민들도 집기들을 외부인들한테 던지면서 결국 외부인들을 쫓아내는 데 성공하고요. 영탁은 주민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영탁은 아파트는 주민의 것이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주민들도 따라 외치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죠. 이후 영탁은 민성을 방범대 대장으로 임명한 뒤 방범대를 결성해 황궁아파트 주변 무너진 건물들의 생존용 식량이나 물품들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고요. 근처 마트에서 가져온 식량들로 새해 맞이 황궁잔치를 벌이며 그들만의 태평성대를 이룩합니다. 금에는 휴대용 마이크를 들고 아파트 광고처럼 연출된 프로파간다를 외치죠. 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오직 주민뿐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황궁잔치를 벌이는 도중
황궁아파트 903호의 주민이었던 문혜원이 돌아오는데요. 혜원은 가출을 했다가 재난이 일어난 후 이혼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학생이라 반외부인 취급을 받죠. 바깥은 좀 어때요? 혹시 희망이랄 게 있나 해서. 지옥. 여기까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전반부 소개해드렸어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훌륭한 완성도와 작품성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디스토피아 사회 드라마라는 장르적 특성과 전반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 재난 영화임에도 재난 장면은 2차례 정도 짧게 등장하기만 하고 재난보다는 재난 이후의 인간들의 삶을 다룬 영화라서 암울한 분위기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거나 스펙타클한 재난 장면이 가득한 영화를 보고 싶은 분이라면 불만족스럽게 관람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를 참 재밌고 즐겁게 관람했어요. 가장 좋았던 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지어진 지 20년은 넘은 남산에 위치한 평범한 황궁아파트가 재난 이전에는 옆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인 드림팰리스 주민들로부터 학군이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차별받고 배척당했는데요. 재난 이후 튼튼하게 홀로 굳건히 살아남은 황궁아파트가 갑이 되어서 황궁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과 외부인 사이에 계급을 나누고 그들을 배척하고 선민의식을 갖는 모습은 갈라치기와 배척이 발생하는 요즘의 현대사회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요소죠. 제 개인적으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쉬거를 연상시키는 이병헌 배우의 강렬한 연기도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황궁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모두 무너져버린 다른 아파트들과 백화점, 대형마트, 물이 전부 말라버린 한강 등 서울에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실감나게 보여줘서 아주 어쩌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공포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이 높은 쓰나미처럼 수백 미터 오르내리는 장면은 짧게 나와서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훌륭한 CG 장면이었고요. 등장인물들이 아무리 살아남았더라도 망가져버린 도시가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생산활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물들이 생존하기 위해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너무나 극한의 상황이기에 그들의 인지 왜곡적인 사고와 집단 광기가 관객으로서도 충분히 설득되고 이해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보영 배우가 맡은 명화는 절대 선역에 가까운 캐릭터인데요. 아무리 집단 이기주의와 광기가 가득한 세상이라도 세상에는 몰개성하게 똑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있는 개인은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인물들이 등장해서 영화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최근에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순살자이란 용어가 생기기도 했죠.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황궁아파트 한 채만이 유유히 살아남아 영화 속 배경이 되었던 점이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블랙 코미디적 전개와 영화 속의 상징과 복선, 수직적 구도 사용 등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연상시키는 영화예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괴물 등을 좋아하는 관객분이라면 꼭 관람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한국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게요.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며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린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